한 여대생이 학교 파티에 간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 됩니다. 경찰은 학교 친구의 집에서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2명의 남성을 주목하지만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끝내 사건의 진실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히고 맙니다. 13년이 흐르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졌던 그녀는 우연히 발견된 그녀의 물건과 함께 다시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의 진술뿐. 경찰은 과연 1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 웨이링, 영어 이름 펠리시아 테오, 1988년 2월 23일 출생, 당시 나이 19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입니다. 장 웨이링은 장녀로 밑으로 한 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 웨이링의 네 식구는 서로를 아끼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 있는 라셀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반 학생입니다. 라셀은 미술, 음악, 연기, 무용, 패션 등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는 싱가포르의 명문 예술 전문 대학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예술대학입니다. 169cm의 큰 키에 마른 체형을 가진 장 웨이링은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클라키에 있는 바에서 바텐더로 아르바이트 하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장 웨이링은 학교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베인 스트리트 233블록에 위치한 공공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장 웨이링은 굳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고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을 나간 장 웨이링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 집을 나가던 딸의 뒷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07년 6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19살의 장 웨이링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파티 끝나고 마린 테라스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늦게 올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어느덧 밤이 되고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장 웨이링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전에 딸이 파티 다음날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웨이링이 파티 후에 마린 테라스에 있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거기에서 바로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나 보다면서 딸 장 웨이링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이 듭니다. 다음날 2007년 6월 30일 오늘은 장 웨이링의 가장 친한 친구 시티라의 하나의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지만 장 웨이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1일 장 웨이링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간다며 집을 나가서는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이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부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딸이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올 때도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장 웨이링은 꼭 미리 연락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전과 달랐습니다. 연락 한 통 없었죠. 장 웨이링의 부모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장 웨이링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장 웨이링이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2007년 7월 3일 여전히 장 웨이링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집에 앉아서 마냥 딸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장 웨이링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딸이 29일 저녁에 학교 파티에 간다며 나갔는데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6월 29일 저녁 장 웨이링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축하 파티에 참석합니다. 학교에서 새로 건물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파티였죠. 그녀는 평소처럼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는 크림색 가방을 메고 파티에 갑니다. 그녀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학교 파티가 끝나고 장 웨이링이 2명의 남성과 함께 파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린 테라스 아파트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다면서 말이죠. 장 웨이링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 그날 딸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파티가 끝나면 마린 테라스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놀다 늦게 올 거라고.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마린 테라스는 싱가포르 동쪽에 있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행적을 찾기 위해 마린 테라스 주변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린 테라스 19블록에 위치한 공공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29일 새벽으로 가는 시간, 아주 늦은 밤에 의문의 남성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갑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부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장 웨이링의 부모는 영상 속 남성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두 남성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아마드 다니엘, 당시 나이 22세. 다니엘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라셀 예술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광고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임용 컴퓨터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라길 푸트라, 당시 나이 18세. 그는 싱가포르로 유학 온 인도네시아인이었습니다. 라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라셀 예술대학에서 비디오 아트를 전공했으며 비슷한 또래인 장 웨이링과 친구입니다. 다니엘을 장 웨이링에게 소개해준 것도 라길이죠. 라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자카르타에서 영화 제작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6월 29일 밤 장 웨이링이 학교 파티가 끝나고 이들과 함께 간 아파트는 바로 라길의 집입니다. 2007년 7월 11일과 25일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을 경찰서로 불러 이틀간 각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학교 파티에서 장 웨이링을 만나 놀다가 잠깐 마린 테라스에 있는 라길의 집에 갔고 잠시 뒤 장 웨이링이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라길 아파트에 와서 장 웨이링은 내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계속 누구와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는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문자 알림 소리가 신경에 거슬려서 남자친구냐고 남자친구도 많아서 참 좋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대로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다니엘과 라길은 새벽 2시 30분경 장 웨이링이 그녀의 크림색 가방을 가지고 라길의 아파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 웨이링이 가면서 싱가포르 남동부에 있는 이스트 코스트 파크에 누굴 좀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장 웨이링이 라길의 집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이 두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0층에 내리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이 있었던 라길의 집은 아파트 10층입니다. 아파트 내부 CCTV에 찍히지 않고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죠. 경찰은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라길의 아파트를 기점으로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장 웨이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을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건물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장 웨이링이 그 늦은 시간에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증거나 그들이 장 웨이링의 실종에 어떤 관여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장 웨이링이 친구 시티라의 하나에게 마린 테라스에서 열리는 파티에 간다고 말했는데 실상 라길의 집에는 3명밖에 없었죠. 3명뿐인 파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보수적인 싱가포르 사회 분위기상 장 웨이링이 솔직히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 웨이링이 부모에게 그들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보죠. 계속되는 수사에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장 웨이링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6월 30일 새벽 이후 장 웨이링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지만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6월 29일 집을 나서면서 집 근처 베이 스트리트의 ATM 기에서 30 싱가포르 달러를 뺀 게 전부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SNS 등도 살펴보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척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장 웨이링의 부모는 현지 통신사에 돈을 주고 사건 당일 장 웨이링의 통화 기록을 구매합니다. 장 웨이링이 모습을 감추기 전 6월 30일 새벽 2시 37분
장 웨이링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문자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자 성인인 그녀가 가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녀 스스로 의도적으로 행적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종 당일 장 웨이링은 파티에 간다며 가방에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만 넣어갔습니다. 기타 생활에 필요한 다른 물건들은 전혀 가져가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가출을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 웨이링의 수중에는 집을 나서면서 ATM기에서 찾은 30 싱가포르 달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가출에서 자취를 감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게다가 장 웨이링은 평소 가족들과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장 웨이링의 어머니는 딸이 예술 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으며 밝고 유쾌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늘 가족과 상의했다고 하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해요. 그날 딸이 집을 나갈 때 별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았죠. 장 웨이링의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이 아르바이트했던 바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동료가 말합니다. 장 웨이링은 지각도 한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모두에게 친절하죠. 그녀가 가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한 게 틀림없어요.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2007년 6월 30일에 그녀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옷까지 다 맞춰둔 상태였죠. 학교 파티에서 장 웨이링은 친구에게 결혼식에서 보자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장 웨이링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장 웨이링이 절대 가출했을 리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 웨이링은 더 큐어라는 영국 록밴드를 좋아합니다. 장 웨이링은 한 달 후, 그러니까 2007년 8월 1일 싱가포르 실내 체육관에서 열릴 더 큐어 콘서트 티켓을 샀습니다. 티켓 가격이 180 싱가포르 달러로 학생이 장 웨이링에게는 꽤 부담되는 가격이었죠. 만약 장 웨이링이 가출을 하려 했다면 가지도 않을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사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사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팔았을 겁니다. 굳이 생돈은 날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 웨이링은 싱가포르에서 꽤 이름 있는 광고회사의 인턴으로 채용됐습니다. 장 웨이링이 이전부터 무척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이런 기회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가출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을 찾기 위해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장 웨이링의 가족은 직접 장 웨이링을 찾기로 합니다. 이에 장 웨이링의 친척과 친구, 학교 동창들을 주축으로 한 민간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뜻을 함께 합니다. 이들은 장 웨이링이 좋아하고 평소 자주 가는 곳을 중심으로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전단에는 장 웨이링의 사진과 신상 정보, 소지품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장 웨이링, 나이 19세, 중국계 여성, 키 169cm, 매우 마른 몸, 검은 생머리, 오른쪽 코에 한 개의 피어싱, 귀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하고 있음. 장 웨이링의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싱가포르 전역을 다니며 애타게 장 웨이링을 찾습니다. 실종 전단을 여러 차례 인쇄해 사람들에게 배포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장 웨이링의 학교 친구들은 장 웨이링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장 웨이링의 영어 이름을 따서 펠리시아를 찾아라 라는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하루 수천 명의 사람이 찾아와 장 웨이링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글로 남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 중 장 웨이링 가족의 시선을 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 웨이링은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며칠째 술만 먹고 있어요. 장 웨이링의 가족은 놀라 바로 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죠. 후에 익명성을 이용해 장난으로 쓴 글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싱가포르를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도 장 웨이링을 찾을 수 있는 단서 하나 나오지 않자 여러 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실족사 가능성입니다. 마린 테라스에 있는 아파트는 바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는
이스트 코스트 파크가 있는데 공원을 방문하다 종종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다니엘의 빈정거림에 기분이 상한 장 웨이링이 화를 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나온 장 웨이링이 이스트 코스트 파크로 가려다 실족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제3의 인물 가능성입니다. 새벽 2시 무렵 라길의 아파트를 나온 장 웨이링이 택시를 타고 집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택시 운전 기사나 마지막으로 장 웨이링이 문자를 보낸 의문의 남성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장 웨이링이 납치돼 해외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치안이 우수하고 안전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법도 엄해 납치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죠. 그러므로 이 같은 범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장 웨이링의 부모는 딸이 납치돼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로 갔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호르 바루는 인구 약 130만 명이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입니다.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바로 남쪽에 싱가포르가 있죠. 장 웨이링의 가족은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로 가서 거리에서 전단을 돌리며 장 웨이링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장 웨이링의 가족은 실종자 가족을 돕는 단체 크라임 라이브러리 싱가포르를 찾아갑니다. 크라임 라이브러리 싱가포르는 퇴직경찰 천진난이 만든 단체입니다. 1996년 천진난의 사촌 동생이 필리핀에서 납치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당 사건 이후 천진난은 실종자나 살해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이 단체를 설립합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크라임 라이브러리 싱가포르를 찾아가고 그들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장 웨이링의 부모는 딸 장 웨이링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를 계기로 장 웨이링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여론만큼 사람들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과 같은 가능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많은 의견이 장 웨이링이 사라지던 날 밤 그녀와 늦게까지 함께 있었던 마지막 목격자 다니엘과 라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장 웨이링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그녀의 실종에 진정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싱가포르 경찰의 법의학적 지식과 과학수사, 높은 수사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발표한 다니엘과 라길의 혐의 없음을 그대로 믿고 그들을 단순 목격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장 웨이링이 사라졌던 해 11월, 하루는 장 웨이링의 친구가 장 웨이링의 SNS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합니다. 장 웨이링의 친구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합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011년 이뤄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웨이링의 부모는 10년이 넘도록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곳에 살면서 언젠가 돌아올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의 은행 계좌, 이메일, SNS 계정, 출입국 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 웨이링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20년 6월, 장 웨이링이 사라진 지 어느덧 13년이 흘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싱가포르 범죄수사국 CID로 이관됩니다. CID 요원들은 장 웨이링의 실종 전단을 경찰청 트위터 계정에 올립니다. 전단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CID 요원들은 장 웨이링이 실종되기 전 가지고 갔던 물건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이 중고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놀랍게도 이 노트북을 판 사람은 아마드 다니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드 다니엘은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마린 테라스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있었던 2명의 남성 중 1명입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다니엘이 장 웨이링의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간 후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이후 아버지가 중고품 판매점에 이를 판매한 거죠. 하지만 13년 전 경찰 조사 당시 다니엘과 라길은 장 웨이링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장 웨이링은 노트북을 라길의 집에 두고 갔고 이를 가지고 간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과 라길이
장 웨이링을 죽이고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물인 노트북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찰은 그동안 단순 목격자로 분류됐던 35세 다니엘을 정식 체포합니다. 다니엘의 체포 소식에 장 웨이링의 부모는 절망합니다. 어딘가에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바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얼마 후 경찰은 다니엘이 노트북뿐 아니라 카메라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카메라가 손상돼 버리는 바람에 어떤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장 웨이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마린 테라스 19블록에 위치한 공공주택 10층입니다. 그곳은 라길의 집이죠. 다니엘은 라길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라길의 소개로 장 웨이링을 알게 됐습니다. 실종 당시 처음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다니엘과 라길은 장 웨이링이 실종된 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서 긴장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매우 진솔하고 자연스러웠기에 경찰은 그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니엘과 라길, 두 사람이 미리 짜고 경찰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찰은 다니엘을 주요 용의자로 판단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경찰은 2007년 6월 30일 새벽 1시 39분에서 7시 20분 사이에 다니엘과 라길이 라길의 집에서 장 웨이링을 죽이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다니엘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진술에 따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7년 6월 30일 새벽 1시 39분, 다니엘, 라길, 장 웨이링 세 사람은 학교 파티가 끝나고 마린 테라스 19블록에 있는 라길의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마을 합니다. 다니엘의 말에 따르면 셋은 어울려 다니며 자주 함께 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처럼 마을 한 세 사람은 약 기운에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아침 6시, 다니엘과 라길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장 웨이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러 나가자며 장 웨이링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 웨이링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코에 손을 대봅니다. 장 웨이링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장 웨이링이 숨을 안 쉬어. 다니엘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듭니다. 잠깐! 라길이 소리칩니다. 우리 한 거 걸리면 끝장이야. 바로 감옥이라고. 처벌이 두려워진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장 웨이링을 두 개의 매트리스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깨끗이 청소해 장 웨이링이 이곳에 있었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아침 7시 20분, 두 사람은 장 웨이링이 이스트 코스트 파크에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장 웨이링의 휴대전화를 이스트 코스트 파크에 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대로 집에 두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철물점에서 삽, 봉투 등을 구매합니다. 두 사람은 장 웨이링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합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싱가포르 북동부에 있는 풍굴 지역으로 갑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을 찾아 구덩이를 파고 장 웨이링이 든 상자를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 후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진술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경찰은 장 웨이링이 유기되어 있다는 장소로 가 대대적인 수색을 벌입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 2010년 6월 풍골 24번 트랙에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도중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두개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따로 DNA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개골을 신원미상의 사망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체포된 후 경찰은 10년 전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한 두개골이 장 웨이링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DNA 분석 결과 풍골 24번 트랙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DNA와 장 웨이링 가족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10년 전 발견된 두개골은 장 웨이링의 것이 맞았습니다.
교도소에 구류된 채 재판을 기다리던 다니엘은 약에 취한 장 웨이링이 혼자 죽은 거라며 사고에 의한 것이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단지 혐의를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게 겁이나 증거를 없애려고 그녀를 유기한 것뿐 다른 건 없어요. 장 웨이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건 당일 장 웨이링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 라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32세의 라길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어 당장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수배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웨이링의 두개골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정확한 사인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처럼 장 웨이링이 약 부작용으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일하며 남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그의 7주년 결혼기념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2020년 12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전 세계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의 재판은 영상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경찰의 고소장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만약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다니엘은 라길과 함께 죽은 장 웨이링을 유기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2011년 라길은 자신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감독으로 일하던 중 뉴스에서 다니엘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후 라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두 나라 경찰이 라길의 뒤를 쫓지만 작심하고 숨어버린 그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주 중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합니다. 다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마를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싱가포르의 처벌이 두려워 장 웨이링을 유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아마드 다니엘에게 선고유예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립니다. 즉, 일단 지금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풀어주지만 차후에 추가 증거가 드러나 기소되면 언제라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다니엘의 변호사는 다니엘이 평생 살인 혐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어려움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원은 아마드 다니엘은 장 웨이링의 시신을 유기하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해 수사에 혼란을 주었으며 장 웨이링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장 웨이링의 사망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또한 장 웨이링의 물건 등을 훔치는 등 그녀의 죽음을 악용하였다. 이에 아마드 다니엘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한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7개월보다 한 달 적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옥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장 웨이링의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지만 장 웨이링의 가족은 다니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다니엘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인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023년 3월 9일 선다레시 메논 대법원장은 공범 라길이 잡혀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여건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보다 사건의 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 며 다니엘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현재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다니엘 한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경찰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라길을 추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공범인 라길이 잡히면 다니엘은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장 웨이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니엘은 진짜 장 웨이링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